서울의 최상류층만이 거주한다는 한남동 언덕 위의 대저택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후계자이자 젊은 총수인 강태무가 거주하는 이 공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 속에 존재해야만 했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의 아내 윤세화가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 5시 5분 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세화는 익숙한 동작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침구를 정리하고 욕실로 향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멍하니 응시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강태무라는 제국의 완벽한 부속품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이름과 감정을 철저히 지워낸 채 오직 그를 빛내기 위한 배경으로만 존재해 왔던 것이다. 욕실에서 나온 세화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오늘 태무가 입어야 할 슈트와 넥타이 그리고 시계까지 색상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 두었다. 태무는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칭찬을 한 적이 없었지만 만약 작은 실수라도 발견된다면 그는 차라리 그 옷을 찢어버리고 나갈 만큼 완벽주의자였기에 그녀는 매일 아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와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 넥타이를 가지런히 놓아둔 그녀는 잠시 그 옷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그의 32번째 생일이자 태양그룹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거대 인수 합병건이 발표되는 날임을 상기했다. 그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날이 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는 이 지옥 같은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였다. 잠시 후 침실 문이 열리고 샤워를 마친 강태무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걸어 나왔는데 그의 탄탄한 상반신과 날카로운 눈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세화가 준비해둔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은 지난 3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세화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받아들고 능숙한 솜씨로 매듭을 지어주며 그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차가운 스킨향과 섞인 미묘한 채취를 맡았고 이것이 그와 나누는 마지막 스킨십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손끝에 힘을 고슬기 주어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이 턱 밑에 닿자 태무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려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 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애정이나 호기심 대신 무미건조한 의무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오늘 저녁 7시에 신라 호텔에서 인수합병 기념 리셉션이 있으니 늦지 않게 준비해서 나오라는 태무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나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이 내포되어 있었다. 세화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고 태무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시계를 확인하며 침실을 나섰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차갑고도 견고해 보였다. 현관까지 그를 배웅하러 나간 세화는 운전기사가 열어주는 뒷좌석에 올라타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봐 주기를 기대했으나 태무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업무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세화는 마침내 참아왔던 숨을 길게 토해내며 싸늘한 아침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남편이 떠난 집은 다시금 거대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세화는 가정부와 고용인들이 아침 식사 준비와 청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틈을 타 다시 2층 침실로 올라왔다. 그녀는 드레스룸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팔려오듯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드레스룸에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의류와 가방, 그리고 구두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지만 세화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고 오직 자신이 결혼 전 입었던 저렴하고 편안한 옷 몇 벌과 속옷만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 집에서 누렸던 부귀영화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대가로 주어진 것이었기에 그녀는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이곳에 두고 가리라 다짐했던 것이다. 짐을 싸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결하고 빨랐는데 이는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을 해왔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가방을 닫은 세화는 화장대로 다가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이미 그녀의 도장이 찍힌 이혼 신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천천히 빼내어 서류 봉투 위에 올려놓았는데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하얗게 남은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반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세화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족쇄이자 그녀를 인형으로 정의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오전 9시가 되자 세화는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다녀오겠다며 고용인들에게 짧게 말하고 저택을 나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서 누구도 그녀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눈물겹게 아름다웠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꺼낸 그녀는 저장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유심칩을 빼내어 반으로 부러뜨린 뒤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뒹구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강태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양그룹 회장의 아내 윤세화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자유로운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한편 강태무는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굽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발표될 인수합병은 그가 취임한 이후 가장 공을 들인 역점 사업으로 이를 통해 태양그룹은 재계 서열 1위를 확고히 굳히게 될 것이며 자신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던 원로 이사들의 입을 완벽하게 다물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오늘 일정과 저녁 리셉션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동안 태무는 문득 아침에 보았던 아내의 표정을 떠올렸으나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화초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였기에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문제를 일으킬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면서 태무의 일정은 살인적으로 돌아갔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결제, 그리고 언론 인터뷰 속에서 그는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 점심 식사조차 거른 채 업무에 몰두하던 그는 오후 3시경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며 비서에게 저녁 리셉션에 입고 갈 예복과 아내를 픽업할 차량 배차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전화를 걸기 위해 나간 사이 태무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무심코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의 세화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태무는 그것이 단지 조명의 탓이거나 사진사의 실력 부족일 것이라고 치부하며 다시 서류더미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시각 세화는 남쪽 끝으로 향하는 고속열차의 창가 좌석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해방감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기차가 한강 철교를 건널 때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멸감과
고통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강물 위로 흘려보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친정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감내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제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후 5시 태무는 집무실로 돌아온 비서실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보고를 망설이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날카롭게 물었다.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댁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가사 도우미 말로는 사모님이 오전에 나가신 이후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다고 보고했다. 태무는 단순한 외출이 길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던 그녀의 성격을 알기에 미세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직접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세화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리셉션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6시가 되었고 태무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그는 아내가 감히 자신의 생일이자 중요한 행사에 늦는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즉시 위치 추적을 지시하고 사람을 풀어 아내를 찾아내라고 소리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저택 관리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관리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침실에 사모님의 물건이 하나도 없고 협탁 위에 서류 봉투와 반지만 놓여 있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태무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태무는 그 길로 재킷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와 직원들이 황급히 길을 비켜야만 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운전기사를 밀쳐내고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고 검은색 스포츠카는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분노인지 아니면 상실감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였고 자신의 허락 없이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존재였기에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하며 핸들을 꽉 쥐었다. 저택에 도착한 태무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2층 침실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고 텅 빈 드레스룸과 화장대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확인하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안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이혼 신고서와 함께 그녀가 평소 아끼던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지 않았다. 오로지 법적인 서류와 차가운 금속 덩어리인 반지뿐. 그녀가 남긴 감정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태무는 반지를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고 반지는 팅 소리를 내며 굴러가 구석에 처박혔지만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방 안을 울렸다. 강태무는 텅 비어버린 드레스룸 한가운데 서서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곳에는 윤세화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그녀가 평소 즐겨 입던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들은 그대로 진열장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채취가 배어 있는 낡은 카디건이나 편안한 실내복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몇 권의 책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이었거나 혹은 그가 꾸었던 긴 꿈속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태무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칠게 발걸음을 옮겨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젖혔고, 그 안에서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다이어리나 메모장이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그곳 역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떠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해왔던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렸고, 이는 강태무라는 남자에 대한 철저한 거절이자 모욕이었다. 태무는 협탁 위에 놓인 이혼 신고서를 다시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허공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곁을 떠나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이었고, 그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층으로 내려온 태무는 거실에 도열해 있는 고용인들을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고, 겁에 질린 가정부와 집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아내가 나갈 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는지, 그녀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닥치는 대로 신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가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간다고만 했다는 무의미한 진술뿐이었다. 태무는 집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집 안의 안주인이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격분했지만 곧 그 손을 놓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녀의 행동에 무관심했던 것은 고용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픈 자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태무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보안팀 전원을 저택으로 소집하고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비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서울 시내의 모든 CCTV와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윤세와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명령했고, 만약 오늘 자정까지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면 보안팀 전원의 옷을 벗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화를 끄는 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배신감이 뒤엉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그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태양그룹 보안팀의 정예 요원들이 저택에 들이닥쳤고, 거실은 순식간에 임시작전 상황실로 변모하여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보안팀장은 태무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며 사모님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서울역 인근이며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무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지도를 노려보며 서울역 주변의 모든 CCTV를 뒤져서라도 그녀가 탑승한 교통편을 찾아내라고 소리쳤고, 요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쁘게 움직였다. 태양그룹의 정보력은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했기에 태무는 그녀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결국 자신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태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보안팀의 분석 결과 그녀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현금 인출 기록조차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태무가 준 블랙카드는 물론이고 생활비 통장에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빈손으로 떠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그녀가 돈이나 물질적인 안락함을 바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가 지난 3년간 친정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자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제 그 빚이 모두 청산되었기에 미련 없이 떠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채권자이자 족쇄일 뿐이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태무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모님의 평소 교우 관계나 자주 가시는 장소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냐고 물었을 때 태무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심지어 그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 윤세화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가구와도 같은 존재였기에 굳이 그녀에 대해 알려고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녀는 그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낯선 타인이었다. 태무는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애써 억누르며 보안팀장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해서라도 모든 정보를 알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때 한 요원이 소리치며 서울역 대합실의 CCTV 영상에서 윤세화의 모습을 찾아냈다고 보고했고 태무는 즉시 모니터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의 세화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채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태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홀가분하고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는 대신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화면의 해상도가 낮아 그녀가 어느 행선지에 표를 샀는지는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다. 태무는 화면 속의 아내를 손으로 더듬으며 가지 말라고 속삭이고 싶었지만 영상 속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사라져버렸다. 태무는 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한참 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녀가 떠나는 모습이 마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왔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당장 전국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에 사람을 풀고 공항과 항만에도 감시망을 넓히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서라도 그녀를 찾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비서실장은 오늘 저녁 리셉션은 어떻게 할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무는 차갑게 일갈하며 리셉션 따위는 취소하라고 소리쳤고 사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여 간호하러 갔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라고 덧붙였다. 태양그룹의 운명이 걸린 인수합병 발표조차 지금의 그에게는 아내를 찾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 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가 치며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었지만 태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재로 자리를 옮겨 술병을 꺼내 들고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 들이켰는데 타는 듯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도 가슴 속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그녀가 갈 만한 곳을 추리해 보려 했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이는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탈출을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태무는 술기운이 오르자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빗속에 잠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는데 그것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녀를 찾아내어 다시는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다짐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 윤세화를 되찾아오는 것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방해가 되든 가차 없이 짓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보안팀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세화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지 않고 화장실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밖으로 나와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는 사실이었다. 태무는 그녀가 자신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란 작전을 썼다는 사실에 헛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그녀의 영리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인한 여자였으며 그 사실이 태무의 정보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즉시 수색 범위를 고속버스 터미널과 그 주변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직접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태무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힘차고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고 사냥감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그는 현관을 나서며 빗속으로 뛰어들었고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자 흐릿했던 정신이 맑아지며 사고가 날카롭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그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입으로 직접 듣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차에 올랐다. 검은색 차량 행렬이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저택은 다시금 고요에 잠겼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정막처럼 위태롭고 불안했다. 태무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마시다만 위스키 병과 구겨진 이혼 신고서 조각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이 비극적인 밤의 증인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태무라는 제국의 황제는 이제 자신의 잃어버린 황후를 되찾기 위해 제국 전체를 뒤흔들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녀를 찾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태양그룹 본가의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강태무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죄책감과 분노의 폭풍우를 대변하는 듯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의 수색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태무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침실로 들어와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그녀가 남기고 간 단서가 정말로 이것뿐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본능적으로 그녀가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그녀가 손대지 않았던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장식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바닥에 깔린 카펫까지 들춰내며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태무의 시선이 드레스룸 가장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세화가 결혼할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으나 태무가 촌스럽다는 이유로 구석에 처박아 두라고 지시했던 물건이었다. 그는 홀린 듯 서랍장으로 다가가 굳게 잠겨있는 맨 아래 칸 서랍을 발견했고 열쇠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어 잠금장치를 내리쳐 부수어 버렸다. 억지로 열린 서랍 안에는 보석이나 돈다발이 아닌 낡은 갈색 가죽 다이어리 3권과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그리고 소형 녹음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는데 그 표지에는 3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빽빽하게 적힌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일기장의 내용은 태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곳에는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어머니, 즉 태무의 계모인 최 여사의 교묘하고도 집요한 괴롭힘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최 여사는 태무가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세화를 본체로 불러들여 하녀처럼 부려먹는 것은 예사였고 친정의 빚을 빌미로 그녀에게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인격적인 살인을 자행해왔던 것이다.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글씨들이 있었고 태무는 그날의 날짜를 확인하며 그 시각 자신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접대를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깨닫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늑대 소굴의 어린 양을 방치한 채 나 몰라라 했던 방관자이자 공범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태무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그곳에는 1년 전 태무의 이복 동생인 강민재가 술에 취해 저택에 난입해 세화에게 행패를 부렸던 날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당시 민재는 태무가 자신에게 주지 않은 계열사 지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세화에게 화풀이하며 꽃병을 집어던졌고 그 파편에 맞아 세화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태무는 그날 저녁 세화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조심성 없이 굴지 말라고 차갑게 핀잔을 주며 그녀를 외면했었는데 사실 그녀는 남편과 시동생 사이에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 봉투를 열어본 태무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세화가 남몰래 다녔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외과 치료 기록들이 수북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단서에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외과 기록에는 타박상과 화상치료 내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6개월 전 어깨에 입은 화상치료 기록이었는데 태무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세화가 뜨거운 국을 쏟았다고 했을 때 자신이 칠칠 맞지 못하다고 혀를 찼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진료 기록의 비골안에는 뜨거운 찬물이 고의적으로 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어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무는 마지막으로 서랍 구석에 있던 소형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최 여사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녹음 속에서 최 여사는 네가 감히 우리 태무의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고 소리치며 세화에게 무릎을 꿇고 빌 것을 강요하고 있었고 짝하는 파열음과 함께 세화의 가느다란 신음 소리가 이어졌다. 이어서 강민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형수님은 그저 우리 형이 잠시 데리고 노는 인형일 뿐이니 주제 파악을 하라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었다. 녹음기 속의 세화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떨리는 목소리는 태무의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녹음기의 재생이 끝나자 태무는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벽에 걸린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거울이 깨지며 쏟아져 내린 유리 조각들이 그의 손등을 찢어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아내가 그토록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되물으며 완벽한 남편이자 능력 있는 경영자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역겨운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세화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지옥을 묵묵히 견뎌왔지만 자신은 그런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짓밟은 가장 잔인한 가해자였던 것이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태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표시에는 최 여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라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태무는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최 여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오늘 리셉션이 취소된 것이 사실이냐며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집안 행사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느냐며 세화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쏟아지는 악담을 듣고 있다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제 만족하시냐고 짤막하게 물었다. 갑작스러운 태무의 반문에 최 여사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사이 태무는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로 당신들이 세화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더 이상 당신들을 어머니나 동생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세화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 대가를 1000배만 배로 치르게 해주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최 여사가 무슨 헛소리냐며 발악을 했지만 태무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이제 그는 잃어버린 아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되었다. 태무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고 1분도 되지 않아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태무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기겁하며 구급상자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태무는 그를 제지하며 당장 법무팀과 재무팀을 소집하여 최 여사가 운영하는 문화재단과 강민재가 맡고 있는 건설 계열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단돈 1원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라도 찾아내어 그들을 법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들이 가진 모든 차명 계좌와 신용카드를 동결하여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비서실장은 태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이는 태양그룹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태무는 다시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일기장 뒷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가정의학과 의원의 명함이었는데 뒷면에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라는 세화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태무는 이 병원의 의사가 세화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의지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감적으로 이곳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의 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태무는 드레스룸을 나서며 다시는 이 방을 비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반드시 세화를 데려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사랑과 헌신으로 씻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셔츠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셔츠와 재킷으로 갈아입은 뒤 허리춤에 호신용 권총을 챙겨 넣었는데 이는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태무는 우산도 쓰지 않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침묵을 찢으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는 내비게이션의 명함에 적힌 병원 주소를 입력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미끄러지듯 빗길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서울의 도로는 한산했지만 태무의 마음은 1분 1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혹시라도 그 의사가 세화의 행방을 감추거나 돕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만약 그 의사가 세화를 돕고 있다면 그는 세화를 빼돌린 공범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세화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기도 했다. 태무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병원과 원장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전송된 파일에는 원장의 이름이 김서준이며 과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쫓겨나 작은 의원을 개원했다는 이력이 담겨 있었다. 태무는 김서준이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낯익다고 느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세화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는 것뿐이었다. 그는 병원이 위치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올려다 보았는데
3층에 위치한 병원 간판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태무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누군가가 있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차문을 열고 내렸다.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태무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그는 병원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갈지 아니면 정중하게 노크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세화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태무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강태무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하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의사 김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무는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병원 내부를 훑어보았지만 진료실과 대기실 어디에도 세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태무는 김서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내 안에 어디 있냐고 으르렁거렸지만 김서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녀를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김서준의 도발적인 말에 태무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하지만 태무는 주먹을 날리는 대신 손에 힘을 풀고 그를 놓아주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녀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강태무가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본 김서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새로운 국면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김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강태무라는 거대한 사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천하의 태양그룹 총수가 한 여자를 위해 자존심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모습에서 그가 윤세화를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사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강태무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세화 씨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에게 맡겨둔 마지막 보험이자 당신에게 남기는 진실이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찾지 않기를 바랐지만 만약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온다면 그때는 이 진실을 알려주어도 좋다고 했다는 김서준의 설명에 태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꽉 쥐었고 김서준은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으니 부디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태무는 차에 타자마자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파일과 녹취록들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들을 폭로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태양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의 계모 최 여사의 결탁이 있었다. 파일 속에는 최 여사가 사채 시장의 큰손인 명동 캐피털과 손을 잡고 세화의 친정빚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그녀를 협박해왔다는 증거와 함께 세화가 태무의 약점 잡힐 만한 내부 정보를 빼내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세화는 남편인 태무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이중 스파이 노릇을 거부하며 홀로 그 모든 압박을 견뎌내다가 결국 태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자취를 감추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태무는 화면 속에서 세화가 남긴 짧은 영상 편지를 클릭했는데 창백한 얼굴의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당신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있겠지만 부디 나를 찾지 말고 당신의 제국을 지키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은 태양처럼 빛나야 하는 사람이니 나 같은 어둠이 당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애써 삼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태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태무는 노트북 화면을 쾅 닫아버리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그 소리는 차 안을 가득 메우며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곧이어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달았으며 그것은 세화를 괴롭히고 이용하려 했던 모든 벌레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식여 버리는 것이었다. 태무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이 아닌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일을 처리해주는 그림자 부대의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당장 명동 캐피털의 본거지와 그들의 자금줄을 모조리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늘 밤 서울의 밤거리가 피로 물들더라도 상관없으니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건조하고도 섬뜩했다. 전화를 끊은 태무는 직접 차를 몰아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에 위치한 명동 캐피털의 위장 사무실로 향했는데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의 발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계기판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법과 질서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힘과 공포로 적을 제압하는 폭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명동 캐피털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겸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검은 돈이 오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무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그림자 부대원들이 입구를 확보하고 있었고 태무는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철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진입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불청객들의 놀란 조직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지만 눈이 뒤집힌 태무와 정의 요원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갈 뿐이었다. 태무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자비 없는 폭력을 휘두르며 전진했고 그의 양복은 튀어오른 핏자국으로 얼룩져 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가장 안쪽에 있는 사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사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태무는 소파에 앉아 돈을 세고 있던 명동 캐피털의 대표 장 사장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고 놀란 장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태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태무는 장 사장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최 여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세화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실토하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극심한 고통에 못 이긴 장 사장은 모든 것을 술술 불기 시작했다. 장 사장은 최 여사가 태무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세화를 이용해 태양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조작하려 했으며 세화가 이에 협조하지 않자 그녀를 납치하여 협박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무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고 그는 주변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장 사장의 머리 옆을 강타하며 벽에 박아버렸다. 태무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장 사장에게서 최 여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과 이중 장부 원본을 확보했고 그 자리에서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명동 캐피털과 연계된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 세탁 경로를 언론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쥐새끼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버릴 것이며 그 배후에 있는 자신의 계모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셈이었다. 태무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장 사장의 얼굴을 구두굽으로 지식이며 마지막으로 세화의 행방을 묻자 장 사장은 덜덜 떨며 자신들이 고용한 흥신소 놈들이 그녀를 추적해 남해의 외딴 바닷가 마을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실토했다. 태무는 그 정보를 듣자마자 장 사장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옷은 땀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태양그룹 본가에서는 새벽부터 들이닥친 감사팀과 검찰 수사관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고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온 최 여사와 강민재는 영문을 모른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강태무 회장의 직인 찍힌 해임 통지서와 고발장을 들이밀며 당신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한 물증이 확보되었으니 긴급 체포한다고 차갑게 통보했다. 최 여사는 태무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악을 썼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압수된 상태였고 집안의 모든 집기와 보석들에는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평생을 누려온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그녀가 며느리인 세화를 핍박하고 아들인 태무를 얕잡아 본 오만의 대가였다. 태무는 헬기장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전용 헬기에 올라탔고 조종사에게 남해의 좌표를 넘겨주며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하라고 명령했다. 헬기의 로터가 거세게 돌아가며 이륙하자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태무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그녀에게 가는 길이 열렸음을 실감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적들을 파멸시켰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도 복수도 아닌 오직 윤세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태무는 피 묻은 손을 닦아내며 그녀를 만나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할 것이며 다시는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다. 하지만 태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 사장의 잔당들이 태무보다 한 발 앞서 세화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남해로 출발했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잃을 것이 없는 독이 바짝 오른 살인 청부업자들이었다. 장 사장은 태무에게 정보를 넘겨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으로 부하들에게 연락해 세화를 인질로 삼아 태무와 협상하라는 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헬기 안에서 태무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는 조종사에게 속도를 더 높이라고 재촉하며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세화가 있는 그곳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헬기는 남해 상공에 진입했고 태무는 망원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해안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곳이었지만 태무의 눈에는 집 주변에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서 있는 것이 포착되었고 낯선 남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태무는 욕설을 내뱉으며 조종사에게 저 집 앞마당에 바로 착륙하라고 소리쳤고 무전을 통해 경호팀에게 즉시 지원 병력을 보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헬기가 채 착륙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릴 기세였으며 그의 손에는 장전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오두막집 안에서 세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낯선 사내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것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뒷문 역시 이미 덩치 큰 사내에 의해 막혀 있었고 그녀는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어 거실 구석으로 물러나며 손에 잡히는 대로 과도를 집어들고 떨고 있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세화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거대한 바람이 몰아치며 헬기가 마당에 내려앉았다. 사내들이 당황하여 밖을 쳐다보는 사이 태무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맹수처럼 집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태무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첫 번째 놈의 명치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고 총구를 겨누며 누구도 움직이지 말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거실 구석에서 칼을 들고 떨고 있는 세화와 눈이 마주친 순간 태무의 심장은 파를 것만 같았고 그녀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이성을 잃은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감히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는 놈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놈들은 태무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한 수컷의 본능적인 전쟁이었고
강태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좁은 오두막 거실에서 태무와 청부업자들 간의 대치가 이어졌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세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무를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그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구하러 온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든든해 보였다. 태무는 시선을 놈들에게 고정한 채 세화에게 나직하게 내 뒤로 오라고 말했고 세화는 홀린 듯 발을 옮겨 그의 등 뒤로 숨었다. 이제 태무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고 오직 눈앞의 적들을 쓰러뜨리고 그녀를 데리고 나가는 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정적은 거구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강태무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산산조각 났고 좁은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태무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팔로 막아내는 대신 몸을 낮게 숙여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망설임 없이 권총 손잡이로 사내의 턱을 올려쳐 단숨에 기절시켰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놈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덤벼들었지만 이미 사륙 본능이 깨어난 태무의 눈에는 그들이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좁은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서 적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정확하고 치명적인 급소 타격으로 하나둘씩 쓰러뜨려 나갔는데 그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잔혹했다. 세화는 구석에 웅크린 채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무하는 지옥도를 목격하며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놈들 중 하나가 태무가 다른 놈을 상대하는 틈을 타품해서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세화를 향해 비열하게 돌진했는데 그의 눈빛은 인지를 잡아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비겁한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세화를 등지고 싸우던 태무는 본능적으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감지하고 즉시 몸을 돌려 세화를 끌어안았는데 그 순간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태무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태무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물러서기는커녕 칼을 쥔 놈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박치기로 콧날을 주저앉혀 버렸다. 세화는 자신의 눈앞에서 태무의 흰 셔츠가 붉은 선혈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하여 숨을 들이켰지만 태무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확인 사살하듯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오두막 안을 가득 메우던 거친 숨소리와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바닥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이 즐비하게 쓰러져 있었지만 태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거칠게 숨을 많은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옆구리의 상처를 지그시 누르며 천천히 몸을 돌려 세화를 바라보았는데 살기로 가득했던 눈빛은 그녀를 마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애절하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태무는 떨고 있는 세화에게 다가와 피가 묻지 않은 손등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다. 세화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상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난다고 울먹였지만 태무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무의 경호팀 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이륙하려는 낌새가 느껴졌고 동시에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적들의 증원 병력이 도착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보고가 터져 나왔다. 태무는 장사장의 잔당들이 생각보다 훨씬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하고 세화의 손을 꽉 잡으며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세화를 부축하여 오두막 뒷문으로 향했는데 밖에는 이미 굵은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헬기는 적들의 집중 사격을 받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비틀거리고 있었고 태무는 헬기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화를 이끌고 어둠이 깔린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은 미끄러웠고
가시던 불이 그들의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태무는 세화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은 채 묵묵히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다. 세화는 옆구리에서 계속 피를 흘리는 태무가 걱정되어 잠시 쉬었다 가자고 애원했지만 태무는 지금 멈추면 둘 다 죽는다며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력을 버티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태워 길을 밝히는 촛불처럼 처절하고도 위대해 보였다. 숲을 빠져나오자 눈앞에는 폐쇄된 지 오래되어 녹이 쓴 거대한 항만 창고 단지가 유령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고 태무는 이곳이 그나마 적들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판단했다. 창고 단지 입구에 들어선 두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고 태무는 그제야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거친 호흡을 골랐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리는 그의 셔츠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은 그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태무의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했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태무의 얼굴을 적셨다. 태무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입을 맞추며 울지 말라고. 당신이 울면 내가 더 아프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순간 세화는 지난 3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차가운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한 남자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후 멀리서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태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살폈고 가장 높고 견고해 보이는 낡은 창고, 건물을 발견하고는 세화에게 저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정보팀장에게 현재 위치를 전송하고 지원 병력을 창고 쪽으로 유도하라고 지시한 뒤 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단 3발뿐이었지만 태무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세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다시 한번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창고 안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밖보다는 안전해 보였고 태무는 육중한 철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가 놈들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넓은 창고 안에는 낡은 기계들과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어 엄폐물로 삼기에 적당했고 태무는 세화를 2층 난간 구석에 있는 작은 통제실로 데려가 숨겼다. 그는 세화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말고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 숨어 있으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젖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세화는 태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고 같이 있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태무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태무가 1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밖에서는 쾅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찌그러지기 시작했고 놈들이 차로 문을 들이받으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태무는 기계 뒤에 몸을 숨기고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놈들이 들어올 위치를 조준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적들을 이곳에 묶어두고 세화에게 가는 길을 막겠다는 전술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훈련받은 용병들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의 투쟁심을 자극했다. 자신이 쓰러지면 그녀가 죽는다는 절박함은 강태무를 단순한 인간이 아닌 지옥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로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철문이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나가고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비추며 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무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첫 번째로 들어온 놈의 다리를 정확하게 쏘아 쓰러뜨렸고 비명 소리와 함께 적들의 대열이 흐트러지는 틈을 타 위치를 이동했다. 총격전이 시작되자 창고 안은 화약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찼고 총알이 쇠기둥에 튀며
불꽃을 일으키는 광경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처절했다. 2층 난간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세화는 입을 틀어막고 태무의 무사함을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의 시야 속에서 태무는 고독하고도 위태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탄환이 바닥난 태무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근접전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맹렬했다. 그는 놈들의 허점을 파고들어 타격하고 놈들의 무기를 빼앗아 역공을 가하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태무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놈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태무를 향해 다가왔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일본도가 들려 있었다. 태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리더를 노려보았는데 온몸이 땀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꺾이지 않은 채 당당하게 서 있었다. 리더는 강태무 회장님,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에는 아까운 목숨 아니냐며 조롱했지만 태무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내 안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들 삼족을 멸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 그 말에 리더는 표정을 굳히며 부하들에게 일제히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사방에서 놈들이 태무를 향해 쇄도에 들어왔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태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효하며 적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2층에 숨어있던 세화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비상벨 스위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저것을 누르면 혹시라도 외부에 알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아래층에서는 태무가 처절한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그의 비명과 놈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세화의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스위치를 힘껏 눌렀고 그 순간 창고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놈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태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리더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다. 태무는 리더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내며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의 목을 졸랐고 놈은 숨이 막혀 컥컥거렸다. 하지만 다른 부하들이 달려와 태무를 떼어내고 무자비한 구타를 시작했고 태무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면서도 2층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 세화가 난간에 매달려 오열하는 모습이 들어왔고 태무는 입모양으로 도망쳐라고 외치며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창고 안을 찢어밟길 듯 울려 퍼지는 비상벨 소리는 놈들의 고막을 자극하며 일순간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죽음의 문턱까지 밀려났던 강태무에게 찰나의 시간을 벌어주는 구명줄이 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던 태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2층 난간에 매달려 자신을 바라보는 윤세화의 절박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고 그 눈빛이 꺼져가던 그의 생명력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놈들의 리더가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에 짜증을 내며 부하 2명에게 2층으로 올라가 여자를 끌고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순간 태무의 몸속에서는 초인적인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짓밟고 있던 놈의 발목을 두 손으로 움켜잡아 전력으로 비틀어버렸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그 틈을 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고 그 기괴한 형상의 놈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태무는 고통으로 마비된 신경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며 주변에 널려있던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손에 쥐었는데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그 통증조차 무기로 삼으려 했다. 2층으로 올라가려던 놈들이 계단 입구에서 주춤하는 사이
태무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유리 조각을 휘둘러 놈들의 허벅지와 팔을 가격했다.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를 죽여서라도 길을 열겠다는 사례만이 가득한 공격이었기에 훈련받은 용병들조차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태무는 계단 입구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놈들을 노려보았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붉은 핏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려 빗물과 섞여 흘러갔다.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세화는 태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을 필사적으로 뒤져 낡은 소화기 하나를 찾아냈고 그것을 힘겹게 들어 올려 난간 아래로 던질 준비를 했다. 태무를 향해 뒤에서 접근하는 놈을 발견한 세화는 목이 터져라 조심하라고 외치며 소화기를 놈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고 묵직한 소화기는 정확하게 놈의 어깨를 강타하여 쓰러뜨렸다. 세화는 난간을 붙잡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라고 울부짖으며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그 처절한 외침은 태무의 정신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진동과 함께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창고에 굳게 닫힌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검은색 전술 복장을 착용한 태양그룹의 특수 경호팀 그림자 부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섬광탄을 투척하여 놈들의 시야를 차단했고 잘 훈련된 동작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창고 지붕을 덮을 듯이 크게 들려왔고 창고 천장의 창문이 깨지며 레페를 타고 내려온 요원들이 놈들의 배후를 공격하여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리더를 포함한 장사장의 잔당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우왕좌왕하며 대열이 무너졌고 그림자 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태무는 지원군이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2층의 세화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요원들이 계단을 확보하여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림자 부대의 팀장이 태무에게 달려와 회장님을 부르며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태무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자신보다 아내를 먼저 챙기라고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리더는 이대로 잡힐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는데 그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부하들의 시체 뒤에 숨어 있다가 요원들이 방심한 사이 2층으로 연결된 화물용 승강기 줄을 타고 올라가 버렸다. 세화를 보호하려던 요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리더는 난간을 넘어 세화를 낚아채듯 끌어안았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며 멈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창고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었고 그림자 부대원들은 리더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인질이 잡혀있는 탓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대치 상황에 돌입했다. 리더는 광기 어린 눈으로 웃으며 헬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여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세화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채 태무를 바라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무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는데 옆구리에 상처가 터져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향해 걸어가며 리더에게 그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을 산채로 찢어 죽이겠다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리더는 태무의 기세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더욱 세게 세화의 목을 조르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태무는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서서 두 손을 들어 항복의 제스처를 취했다. 태무는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될 테니 그녀를 놓아주라고 제안하며 천천히 한 발자국씩 올라갔지만 리더는 태무의 제안을 비웃으며 두 사람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태무는 리더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하고 세화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세화는 공포 속에서도 태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태무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척하자 리더가 당황하여 총구를 태무 쪽으로 돌리려 했고 그 찰나의 순간 세화는 있는 힘을 다해 리더의 팔을 물어뜯었다.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두르는 사이 태무는 거리를 좁혀 몸을 날렸고 리더와 함께 난간을 부수고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고 태무는 떨어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돌려 리더가 바닥에 먼저 닿도록 하여 충격을 완화시키려 했지만 그 충격은 엄청났다. 그림자 부대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리더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지만 태무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세화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굴러 내려오듯 뛰어내려와 태무의 곁으로 달려들었고 그의 피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 쥐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태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제발 눈을 뜨라고 흔들었지만 태무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팀이 다급하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심박수를 체크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세화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았다. 태무의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지만 단 하나 들려오는 것은 세화의 울음소리뿐이었고 그는 그 소리를 따라 필사적으로 어둠을 헤치고 나오려 애썼다. 기적처럼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의료팀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태무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흐릿한 시야 속에 울고 있는 세화의 얼굴이 들어왔다. 태무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려 세화의 뺨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는 마스크 속에서 웅얼거리듯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세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사라져서 고맙다고 오열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창고 밖에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태양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현장을 통제하며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체포된 장 사장의 잔당들과 리더는 줄줄이 엮여 경찰 호송차에 실려갔고 그들의 표정은 패배감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장은 태양그룹 비서실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납치미수 사건으로 처리하고 배우에 대한 수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태무의 지시를 받은 그림자 부대는 별도의 루트를 통해 이 사건의 배우인 최 여사와 강민재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해 둔 상태였다. 들것에 실려 헬기로 이송되는 태무의 옆에는 세화가 껌딱지처럼 붙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녀의 옷 역시 태무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헬기가 이륙하여 밤하늘로 솟아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는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지만 세화에게는 이제 그 어떤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눈앞에 누워있는 강태무라는 남자 하나로 좁혀졌고 그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태무는 진통제 투여로 인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잡고 있는 세화의 손만은 절대 놓지 않았고 그 맞잡은 두 손은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세화는 잠든 태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는데 그 시간들은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태무가 자신을 찾기 위해 제국을 뒤흔들고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그가 깨어나면 당당하게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비록 그들의 시작은 차가운 거래였을지 몰라도 그 끝은 뜨거운 피와 눈물로 맺어진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서울 아산병원 옥상 헬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태무를 신속하게 응급실로 옮겼고 세화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자 세화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절박했다. 그녀는 신에게 맹세하며 만약 그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그를 사랑하고 아끼며 지난날의 상처를 모두 갚겠노라고 약속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세화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씨는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을 만큼 강인했다. 한편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서는 최 여사와 강민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태무가 넘긴 USB의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변호사를 부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그녀의 변호인단은 태양그룹의 압박으로 인해 모두 사임한 상태였다. 강민재는 겁에 질려 형의 선처를 구하겠다고 울먹였지만 검사는 차갑게 비웃으며 당신 형이 당신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달라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통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인과응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이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병원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는 세화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긴 수술 끝에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고 세화는 벌떡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달려가 결과를 물었다. 집도이는 다행히 장기 손상은 피했고 출혈량은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세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끝났음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되뇌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태무는 수많은 링거줄과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세화는 방호복을 입고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얼굴을 비비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태무의 무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의 심박수 모니터는 안정적인 리듬을 그리며 그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 다시 만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태무의 제국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진정한 보물을 찾아냈고 그 보물은 바로 그의 아내 윤세화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울의 계절은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아산병원 VIP 병동의 정원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흩날리고 있었다. 강태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이후 의료진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이며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는 오로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윤세화라는 존재가 주는 생명력 덕분이었다. 세화는 병실 한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생활하며 태무의 수족이 되어 그를 간호했는데 태무는 업무를 보다가도 고개를 돌려 세화가 책을 읽거나 과일을 깎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회사의 주가나 경영권, 방어 같은 거창한 목표들은 더 이상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되었으며 오직 눈앞에 있는 이 여린 여자의 미소 하나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느 맑은 오후, 태무는 휠체어에 앉아 세화가 밀어주는 대로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태무는 세화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비며 지난 3년간 당신을 외롭게 두어 미안하다고 나직하게 고백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와 애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소중한 보석이 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어리석은 놈이었다고 자책하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껍데기뿐인 제왕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는 태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했고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보다 함께할 미래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따뜻하게 답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 태무는 병실로 변호사를 호출하여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게 했는데 그것은 세화가 남기고 갔던 이혼 신고서를 법적으로 완전히 파기하고 재산 분할과 상속에 관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절차였다. 태무는 자신이 가진 태양그룹의 지분 절반을 세화에게 양도하고 만약 자신이 먼저 사망할 경우 경영권과 전 재산을 그녀에게 상속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함께 통치할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선언과도 같았다. 변호사가 우려를 표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태무는 단호한 눈빛으로 내 목숨값은 이 정도 지분으로도 부족하다고 일갈하며 당장 공증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세화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 거절하려 했지만 태무는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켜준 대가이자 앞으로 나를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한편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최 여사와 강민재의 처지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그들은 평생을 누려온 부귀 영화를 모두 박탈당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칼잠을 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태무의 지시를 받은 초호와 변호인단이 그들의 변호를 맡은 척하며 실제로는 검찰 측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형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기에 그들은 재판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 여사는 면회를 온 국선 변호사에게 태무를 불러달라고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태무가 보낸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장뿐이었고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혈압이 올라 의무실로 실려가는 총극을 빚기도 했다. 강민재 역시 교도소 내에서 왕따를 당하며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고 그들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밖으로 영원히 추방당한 비참한 죄인들일 뿐이었다. 태무가 퇴원하여 다시 태양그룹 본사로 출근하던 날 회사 로비에는 전 직원이 도열하여 황제의 귀환을 맞이했는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태무의 옆에 세화가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무는 세화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직원들은 회장님의 냉혹했던 눈빛이 사모님을 바라볼 때면 꿀이 떨어질 듯 변하는 것을 보고 수근거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장실에 도착한 태무는 자신의 직무, 책상 옆에 세화를 위한 똑같은 크기의 책상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는 그녀가 이제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세화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태무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그동안 최 여사가 비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했던 문화재단을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 공헌단체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다. 세화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던 날, 그녀는 과거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했던
재단 직원들을 모두 소집하여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그녀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원들을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실무자들을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힘없는 며느리가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직원들은 세화의 카리스마와 업무 능력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고 태무는 회장실 CC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화가 가진 잠재력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바람이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어 태무와 세화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고 태무는 지난 3년간 챙기지 못했던 기념일들을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성대한 파티를 계획했다. 그는 서울 시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정재계 인사들과 지인들을 초청했는데 이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세화를 자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세상에 공표하는 대관식과도 같은 자리였다. 세화는 태무가 직접 골라준 순백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파티장에 들어섰고 하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 쏠려 감탄사를 자아냈다. 태무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무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날 자신의 과오와 세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연설을 시작했는데 평소 감정 표현이 없기로 유명한 냉혈한 강태무의 입에서 나온 진솔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제 아내는 저를 위해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녀를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세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새로 맞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세화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오로지 사랑과 존경을 담은 진정한 프러포즈였다. 세화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무는 그녀를 품에 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어 하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택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는데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태무는 세화에게 당신이 떠났던 그날 밤 나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어리광 섞인 투정을 부렸고 세화는 웃으며 당신이 나를 쫓아 지구 끝까지 올 텐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냐고 농담으로 응수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지난 3년간 이 집을 짓누르던 침묵과 우울을 완전히 걷어내고 행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태무는 세화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그녀의 머릿결을 만지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세화는 얼굴을 붉히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다. 다음 날 아침 태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화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서툰 솜씨로 만든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세화에게는 미슐랭 셰프의 요리보다 훨씬 감동적이었다. 태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어색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운지 헛기침을 했지만 세화는 그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출근길에 나섰는데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뒷좌석에서 태무는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는 대신 세화의 손을 잡고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다. 이제 그들의 일상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대화와 눈빛 교환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하고 아름다웠다. 태양그룹은 태무와 세화의 공동 경영 체제 아래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고 세화가 이끄는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단체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태무는 더 이상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리더로 변모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세와의 조언과 내조가 있었다. 가끔 태무의 예전 성격이 튀어나오려 할 때면 세와가 눈짓 한 번으로 그를 제압하곤 했는데,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회장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모님뿐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다. 강태무라는 제국은 세와라는 여왕을 맞이하여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다. 1년 후 세와는 태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태무는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뛸 듯이 기뻐했는데,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 직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는 세와가 입덧으로 고생하자 밤늦게라도 그녀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오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나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태교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예비 아빠가 되어갔다. 세와는 배가 불러오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과거의 아픔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행복에 젖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준 태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재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랑을 위해 재벌의 아내가 아닌 강태무의 유일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 태무는 잠든 세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서재로 가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훗날 태어날 아이에게 너의 엄마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인한 여자인지,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편지 속에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며,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편지를 다 쓴 태무는 그것을 타임캡슐에 넣어 정원 한 구석에 묻어두기로 결심하고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서로를 꿀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태양 그룹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그녀는 사라졌던 순간 제국을 뒤흔들며 자신을 찾아온 남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였고, 그 남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지켜내는 것으로 그 사랑에 보답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해 벌인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자,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과 사랑을 되찾아가는 위대한 승리의 서사시였다. 강태무와 윤세와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자 완벽한 세상이었으며, 그들의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